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굿 뉴스, 배드 뉴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 중장기 관점까지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제 사이클, 시장 사이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글로벌 그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2017년 말에 정점을 이미 찍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경제가 아니고 그냥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이미 정점에 도달한 이후, 그 이후 계속 이제 둔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초기 침체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시장 사이클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일 뿐이고, 시장 사이클까지 이제 꺾인다면 본격적인 강력한 침체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사이클로만 보자면, 일단 글로벌 전체적인 그 시장 관점으로 보자면, 올해 2020년이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가 2020년 침체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미국 대선 전후, 이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국내 시장, 우리나라 시장만 따지자면, 우리나라 시장 관점으로 보면 2018년 초에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장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이후 2019년 8월, 작년 이제 8월이죠. 그때부터 반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반등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와 시장 사이클은 이제 지금 위치, 우리가 있는 위치는 이 정도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변수가 발생이 됐어요. 제가 253번 영상에서 시장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 연준의 그 금리 인하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시장이 이겼어요. 시장이 이겼고 연준은 통화 정책을 바꿔야만 하는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 보험성 금리 인하는 없다고 분명히 천명했어요. 작년에 그 세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이게 마지막 금리다, 더 이상 보험성 금리 인하는 없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경제 지표가 나빠진 것을 확인을 하고 실제 보험성이 아니라 실제 조치, 대응, 이런 성격의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지표로 따지면 아직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준의 이 말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결국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연준을. 그래서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100% 확실시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4월 FOMC, 6월 FOMC 이제 쭉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는 지속될 거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완전히 슈퍼 비둘기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도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겠지만, 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추가 부양책이 3월 FOMC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이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유동성 공급책이죠. 금리 인하 말고. 그리고 금리 인하 자체도 3월 FOMC가 아니라 더 땡겨서 긴급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 금리 인하 조치.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죠. 정부 역시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1분기에 부양책을 다 끌어다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에 이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쓸 예산까지 최대한 다 땡겨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감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조기 감세. 이제 원래 이제 감세 정책이 그 2탄이죠. 트럼프가 감세 정책 2탄을 올해 이제 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더 땡겨서 조기 감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주말에 그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한마디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모든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입국 다물고 있었던 트럼프가 주말에 또 이제 연준을 압박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일단 지금의 그 증시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줬습니다. 트럼프와 연준이 나서면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리 문제,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3월 FOMC, 3월 18일 FOMC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를 예상을 해 놓은 건데 지금 100%의 확률로 0.5% 인하 확정,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며칠 만에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들 자체가. 그래서 최근 상황들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금융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땡겨서 3월 18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FOMC 마찬가지로 추가 0.5% 금리 인하. 이 수치가 0.5% 금리 인하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0.25% 금리 인하에 또 나설 것이다. 80% 정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6월 FOMC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3월에 0.5% 인하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또 0.25% 인하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6월 달에도 0.25% 인하를 또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0.75%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그리고 설령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7월 달에 결국 할 거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020년 금리 시장을 조금 예상을 해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0.75%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이미 열려버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보험사 금리 인하를 이렇게까지 땡겨서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암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굿 뉴스, 좋은 뉴스.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될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월 FOMC 이전에 긴급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3월 FOMC까지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또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심리 상태가 불안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금리 인하 말고도 스몰 양적 완화 혹은 스탠딩 레포를 정기업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3월이 아니더라도 4월 달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3월, 4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할 거고, 여기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책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럼프 풋이 발동이 됐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준을 또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들, 이런 것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관련 쪽으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지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의 지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게 지금 투명하게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진행 상황들을 수치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전 세계인에서 봤을 때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표의 그 변화, 일일 추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모습을 수치상으로 보여준다면 다른 선진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패닉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처럼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와 좀 많이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피드백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특정 종교 집단 거기서 좀 과도하게 확산이 돼서 수치가 최근 막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단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전 세계 1위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미리 그 빠르게 진행되었던 전수조사 이런 문제들로 막 몇백 명씩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추 이번 주 뭐 중순까지, 뭐 이번 주 수요일 이 정도까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확진자 추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때 확실히 이런 지표들이 일일 지표들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희망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정부들의 그 역대급 돈풀기 정책을 상반기 다 집행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체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 뭐 한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반등 비파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메인 관점입니다. 딱 무조건 이렇게 본다 이게 아니고요. 메인 관점을 이렇게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반등 파동의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를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 나쁜 뉴스, 요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 보험성 금리 인하로 연준의 실탄을 모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0.75%를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영역대가 0.5% 영역대로 내려갑니다. 0.5에서 0.75 이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실효 하한선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실효 하한선이란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이 금리 인하 정책만으로 시장을 부양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향후 이제 본격적인 침체를 맞이한다.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지금 이미 열렸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연준 입장에선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실탄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공포스러운 건 없어요.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모든 침체 과정을 보면은 금리 정책으로 방어를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쿵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실제 그 대응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착륙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정책 도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미래에. 그래서 아마 이번 우리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는 최초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향후 침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 그리고 자영업의 그 도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뭐 이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특히 뭐 중국, 우리나라, 기타 여러 나라들이 이번 상반기에 막대한 재정을 풀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출을 많이 해줄 겁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줄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비화를 이제 가속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실물 경제 구조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인 경제 사이클 구조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진다라는 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나아진다라는 기대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그 얘기는 이렇게 정부가 재정으로 이렇게 계속 뒷받침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게 무료 점심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돈들이. 공짜 점심은 아닙니다. 어쨌든 갚아야 되거든요. 저금이라고 해도. 근데 결과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것은 향후 본격적인 침체가 발생이 될 때 신용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안 좋은 뉴스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이제 본격적인 침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반드시 반드시 폭발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이제 완전히 트리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가계부채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외쳤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랑 굉장히 많이 엮여 있죠.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대충격. 그냥 충격도 아니에요. 대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에 그 몇몇 사람들이 댓글로도 막 부동산 사야 된다, 지금이 저가다,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언론들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 이미 물량 처리하려고 이렇게 분위기 잡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있었잖아요. 부채 관리. 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2020년 안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부채 관리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쪽에 막대한 대출이 있으신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당장 상황에서 시장은 막대한 돈풀기 정책,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돈풀기 정책이 될 거예요. 연준에서 스몰 양적 완화까지 하게 되면 거의 피크를 치겠죠. 이 돈풀기 정책. 그래서 이걸로 일단 저는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하락은 정말로 공포의 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레포 시장에 대해서 여러 편에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 마진콜 청산 쓰나미를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출 시장에서 돈을 융통을 해서 계속 투자하는 형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락으로 돌아설 때는 정말로 무섭게 돌변합니다. 마진콜 청산,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패시브 펀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번 미국 시장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섭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마진콜 청산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과거에 떨어졌던 하락파동이랑 그 강도랑 그 세기가 정말로 남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역대급이었습니다. 이번 하락도 그 강도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이제 향후 본격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시장 사이클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 마진콜 청산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봤던 그 미국 시장의 하락은 애교입니다. 애교. 그냥 애교로 보시면 돼요. 정말로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붕괴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에서 이번에 긴급성명을 내놨잖아요. 어쨌든 긴급성명을 내놨던 거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마진콜 청산 쓰나미가 나오면서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붕괴될 수 있는 이 가능성 때문에 긴급하게 긴급 성명을 내놓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작년에 또 있었죠. 작년 10월달 레포 시장의 문제. 요것들로 인해서 또 금융시장으로 번지게 되면 마진콜 청산 쓰나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작년 10월에도 FOMC가 아니라 긴급하게 개입을 한 겁니다. FOMC 그 일정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번에 그 긴급 성명이. 그래서 작년 10월처럼 이번에도 또 같은 그런 맥락으로 연준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로 안 끝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정말 걱정이 되네요. 뭐 금리 인하 도구도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스몰 양적 완화나 스탠딩 레포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락할 때는 시장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원할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일단 당장 연준에서도 뭐 쓸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격적인 양적 완화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그래서 다음에 정말 본격적인 시장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면 꽤 많은 하락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그 금융에 지금 깔린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미국 시장의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 그 끝에서 어느 순간에 연준이 개입하게 될 텐데, 그때 양적 완화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양적 완화가 아니고 아마 주식 자산 매입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식 자산 매입과 그 다음에 회사채, 이것까지 다 사들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것까지 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시기에 맞물려서 뭐 우리나라 신용 문제, 가계부채, 부동산, 대출경 이런 것도 아마 다 겹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마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반등 나오면 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많이 깔려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환율 시장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을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정말로 지금 상황이 그대로 죽으러 가는 시장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 시장. 그대로 죽으러 가는 시장이면 환율이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모든 정책 수단 다 끌어당겨서 쓸 거라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설 겁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긴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시장 반등 나올 때 다 팔아버리세요. 그냥. 불안하신 분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영역대 올라가면 다 청산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달러들. 다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파신 분들이 있으면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역대 올라가면 달러는 일단 다 팔아야 된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번 연준의 그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트럼프의 더 큰 압력들,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본격적인 약달러 정책, 이걸로 완전히 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셔야 되는 거? 그동안의 수많은 위기들, 일단 지금 신용화폐 사이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용화폐 사이클에서의 1차 위기는 걸프전 당시였습니다. 걸프전.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닷컴 버블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2008년 모기지 위기였는데, 일단 걸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이슈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전쟁이 일단락 되면 다시 돌아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다시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의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닷컴 버블과 모기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문제가 금융시장에서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전이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법이 뭐예요?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조치를 해주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건 뭡니까?
이번에 다른 건 실물 시장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실물 시장, 실물 경기가. 실물의 경기가 위기가 닥치면서 이게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침체도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냐?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쪽에다가 아무리 정책을 내놓더라도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전이되는 문제면 이거를 해결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실물 경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금융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금융 쪽에 뭔가 조치를 취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실물에다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실물에다가 조치를 해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 자체는. 이것 자체는 해결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IMF 때 다 겪었잖아요. IMF 때. 기업들의 부실들, 이런 거. 우리가 기업들을 다 부양을 해주면서 해결을 해줬나요? 아니죠. 부도 낼 거 부도 내고, 파산 낼 거 파산 내고, 무너질 거 다 무너뜨리고, 건강한 것만 살려서 올라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지난한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디에? 가게.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잘 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뭐 단기적으로 체크 포인트 몇 개만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의 그 긴급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인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말고도 추가 부양책 발표가 있을 것인지. 아마 긴급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3월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긴급 금리 인하가 없다면 3월 FOMC에서 그냥 0.5% 금리 인하만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립 서비스 이런 멘트들만 남기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요거 두 개 이제 연계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조기 감세 요것도 아마 상반기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주식 양도세 감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 거래에 있어서 양도세를 이제 감세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 감세 조치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추가 부양책 규모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역대급 추경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거 아니면 지금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이렇게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3월 2주차인데 다음 주 그 바이러스 지표 둔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관련 지표 추이 요것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요거는 이제 확진자의 그 둔화 여부뿐만이 아니고 그런 그 치사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사율. 아마 우리나라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치사율이 얼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1% 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대부분 기존에 아팠던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면역 체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감염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런 확산세를 좀 잡아주는, 관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좀 많이 좀 배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